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제는 증시가 관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바로 이 관세에 대해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류와 의약품 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알렸고 이 관세 추가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사실상 증시는 이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지루하게 진행된 끝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이 관세에 대한 이후 발언들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의 우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까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 3대 지수 과연 어떤 모습 보였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 3대 지수는 우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약보합, 나스닥이 0.02% 올라서면서 강보합 보였고요. 또 S&P 500의 경우에는 0.07% 등락권에서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좀 다우지수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하락불이 많이 켜지는 시장이었습니다만 금융주가 상당히 밤사이에 부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에 과연 이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에 다우는 하락세를 계속 보인 특히나 금융주가 부진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 이 자금 흐름 지금 바로 한눈에 살펴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사실상 관세 부과 시점이요. 8월 1일로 3주간 연기가 된 거고요. 또 서한에 담긴 내용이 조정이 가능하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역시나 좀 열린 자세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밤사이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군데군데 초록불, 상승불들이 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데 유독 빨간불들이 몰려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자, 가장 먼저 금융주들 상당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HSBC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모두 투자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중 축소를 했고요. 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중립으로 내려잡았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급등했었던 은행주들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것이 바로 주된 이유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반도체와 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또 밤사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좀 약간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우선 이 에너지 브렌트유가 밤사이에 오른 이유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게 가격폭을 인상한 것과 더불어서 이 후티 반군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두드러지게 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살짝은 좀 도드라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오일 정유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들도 미즈호와 키방크 등이 계속해서 이 하반기 반도체 산업의 실적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장 막판에 이 사상 최고치를 거의 넘어서는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느새 시총 4조 달러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인텔도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이 마이크론도 3.75%, 퀄컴 이어서 AMD까지 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테슬라가요, 이 간밤에, 지난 밤에 그래도 전날에 급락을 뒤로 하고 약간의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워낙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이 다시 한번 좀 거세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오늘 밤 8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이 아니라 현지 시각 밤 8시에 이 머스크의 라이브 스트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로포를 공개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모아졌던 테슬라였고요. 자, 이외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그 이외에도 상당히 좀 방어주 쪽에서도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바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밤사이에
가장 먼저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왔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살짝은 이 상승폭을 줄였네요. 9%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이 파운드당 이 5.5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에 이 내각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가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바로 이 구리에다가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6bp 올라가게 되면서 여전히 4.4%를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10년물 국채금리의 좀 상승 압력이 이번 주 들어서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죠. 이 밤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채권 발행을 좀 증가시키겠다 이런 시사 발언을 하나 했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좀 금리를 동결한 점 역시 이 국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역시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0.02%, 97선 여전히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엔화가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지연되면서 달러 대비해서도 더욱더 엔화 약세가 확대가 된 점이 그래도 비슷한 안전자산의 선상에서는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고요. 자, 이어서 이 구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밤사이에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급등을 하는 등 계속해서 구리 광산업계들도 같이 좀 호재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켓 무버 하나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구리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요. 바로 발표가 된 직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 내용을 공개를 한 직후에 나왔던 구리 선물 가격인데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오른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거의 수직 상승한 모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의 구리 가격이요. 파운드당 5.6달러 선, 5.7달러 선까지 크게 이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13%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제조업종만 특히나 이 전선 관련해서 또는 구리 재련 관련해서 오늘 국내 수혜주들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언제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어서 루트닉 장관이 이 구리 관세가 7월 말부터 8월 1일쯤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8월 1일에 상호 관세 유예가 드디어 완전히 좀 종료가 되는 만큼 변동성을 이왕이면 좀 한 번에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심스럽게 보이고요. 자,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제약과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조만간 제약 관세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불응할 경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약 관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때문에 이 미국의 원료를 공급하는 이 국내 약품, 이 원료 납품사들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CDMO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등 기타 추가 관세도 발표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이르면요. 제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르면 이달 말에 결정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좀 이제 관세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8월 1일에 종료가 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부과가 된다기보다는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부과가 된다면 이 본인 나라의 패권에 상당히 기술 패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의약품 그리고 구리까지 한꺼번에 협상 카드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세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또 관세 유예 날짜가 다 다가오니까 3주를 또 연장을 하네. 역시나 좀 탁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관세 유예가 없다라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밤사이에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관세가
2015년 8월 1일부터 정확하게 부과가 될 것이고 연장은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추가로 발표가 됐었던 이 서한 국가들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통보 현황입니다. 자신의 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서한 문서를 그대로 올린 국가들이죠. 자, 가장 먼저 발표 순서대로 좀 나와 있네요. 일본이랑 한국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두 국가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있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동맹국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가 상당히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두 나라 모두 상당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민감한 국가들이라는 점도 역시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된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말레이시아, 사우스아프리카, 남아공, 카자흐스탄, 튀니지, 라오스, 미얀마 이런 식으로 최대 40%에서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이런 일본이나 한국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는 약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먼저 좀 공포단을 쐈다 이런 평가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밤사이에도 나왔습니다.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거의 한 달 내내 들려온 소식이고 EU 같은 경우에도요. 크게 현재 양보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핵심 산업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절대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참의원 선거를 이달 말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쉬운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방위비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매우 적게 지불을 한다라면서 2019년 분담금 협상을 좀 언급을 내각회의에서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이 1년에 10억 달러를 지출을 해야 한다. 방위비로 우리 돈으로 1조 3,700억 원가량을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조금 더 심화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일기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방위비를 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협박성 어조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 말만 그렇게 했지 결과적으로 방위비 측면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방위비는 인상이 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이 조금 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응하라는 의미의 메시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청정 에너지 지원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장 시작 전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기장 초반부터 이 상당히 풍력과 태양광주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실 텐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태양광주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이지 않았나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가장 밑에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현재 이 태양광 관련주고요. 중간에 있는 분홍색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인 그런 방산관업 업종입니다. 또 가장 위에 있는 게 에너지 업종인데요. 실제로 올해 1년 내내 그래프를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태양광주가 굉장히 급락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그래프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밤사이에 썬런은 10%대, 퍼스트솔라는 5%대 하락을 했고요. 또 넥스트라 에너지는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저번 OBBBA에 있어서 약간의 좀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집행을 미룰 수가 없게 바로 45일 내에 이 재무부에게 강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이슈 3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주요 기술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 종목들을 봤을 때도 혼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요 기술주들은 어떻게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가량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이 종가가 $16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아직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사실상 우세하기 때문에 상승으로 지난 장에서 주가를 지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정치적인 논란에 머스크가 다시금 뛰어들면서 투자자들은 뒤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7, 8%의 급락을 장중과 종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반사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호평하는 이 분석 리포트들이 있긴 합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멘텀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보시면은 약간의 상승입니다. 사실상 장중에는 애플 하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AI 부문에서 인력이 이제 메타로 이직이 되고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AI 시장에서 특히나 빅테크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COO 제프 윌리엄스 교체가 발표가 됐지만 그에 대한 모멘텀은 상승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부진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음 이슈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보시면 1%가량 약세입니다. 챗봇이 이 검색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반독점 소송에서 매출 기회 상실의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EU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죠. 독립언론사 연합이 고발장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AI 오버뷰 기능이 검색 시장을 현재 잠식하고 있다, 지배력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그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반독점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앞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받아서 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에서 어제 이 실적 발표가 나왔죠. 2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그 원인 중에서도 주요 요인이 바로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 칩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술 요건 충족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는 언급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평가 출하가 아직까지 늦어지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3%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내며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보시면은 약간의 오름세입니다. 지금 오라클에 대한 분석 리포트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270 선, $275 선, $276 선까지 유지하고 또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다 바로 그 근거는 AI 클라우드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BBA에 담긴 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세제 혜택의 폐지 내용이 있었죠. 저희 머스노5에서도 한번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썬런이 11%의 급락을 보였고 인페이즈 에너지도 3%대 마감을 했습니다. 약세 마감이었고 덩달아서 퍼스트솔라도 5%대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또 관세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뭐 제약의 200%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은 협상용 카드로 그냥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언급과 소비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업종별로 명확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수는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를 시행하겠다며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반도체, 제약, 구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해 최대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이 부담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재, 금융 등 일부 업종은 약세를 보였지만 이 반도체와 에너지 섹터는 수급 이익과 실적 기대감을 기반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며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했고, 뉴욕 연흥 소비자 조사를 봐도 소득 증가 기대와 희망 임금 모두 낮아지는 등 지출 여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CME 구리가 9% 넘게 급등했고, 유가는 중동 리스크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달러 강세와 금리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원화 약세와 외국인 수급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구조적 실적보다 단기 이슈와 수급에 민감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구리처럼 실물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은 중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고, 소비재, 금융, 수입 의존 기업은 관망 또는 비중 축소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율, 금리 민간 업종에 대한 선별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어제 이 시각 기준으로는 또 종가 대비해서는 많이 좀 진정이 됐었지만 아직까지 좀 그런 변동성은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강조를 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좀 역대급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시간 기준입니다만 전년비 대비해서 14%나 감소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소비 둔화, 경기 침체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서 미증시 관련해서 밤사이에 좀 특징 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제 눈에 가장 더 들어온 거는 이제 루시드가 9% 그리고 퀀텀 이스케이프가 16% 반등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종목별로 강한 수급 쏠림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에너지와 제약주 등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소비, 금융, 친환경주는 약세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먼저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상승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트럼프 관세 수혜 기대와 기네스 기록 발표 등 개별 호재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퀀텀 스케이프, 엘보말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인텔이 관세 반사 수익 기대에 7%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AMD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I 관련 주 중에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사운드 하운드 AI가 수급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어 위브는 투자 의견 하향으로 부진했습니다. 기술 대형주는 혼조세였는데요. 아마존과 알파벳은 각각 프라임데이 매출 감소와 클라우드 경쟁 심화 우려로 하락한 반면, 메타는 애플 AI 인재 영입 소식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 섹터는 신약 시장 기대가 이어지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이 상승했고, 국제 유가 반등 등의 엑슨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과 소비재, 친환경주는 금리, 소비 둔화 우려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 기반이 뚜렷한 반도체, AI, 비만 치료제, 에너지 중심의 중장기 모멘텀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소비재, 금융, 친환경주는 단기 리스크가 높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등 종목은 눌림목 접근이 바람직하고, 정책 변수와
수급 흐름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 미치는 섹터로는 반도체가 강세 보였고 또 전기차가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였던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도 한번 짜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소강 상태는 아닙니다만 어제도 사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8% 급등했고요. 또 니케이도 강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관세 내성이 많이 생긴 시장인데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한 좋은 흐름 볼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뉴욕 증시의 차별화된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재부각 속에서도 실적과 정책 모멘텀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에너지, 전기차 등 실적 기반 종목들이 상승한 반면에 소비재와 금융은 소비 위축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리와 리튬 관련 원자재 강세, AI, 비만 치료제 종목군의 구조적 모멘텀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헬스케어 등 중장기 테마에 대한 선별적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이 형성되며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조선금융 등 정책 기대 섹터가 지수 방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변수와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 부재, 신용 잔고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 요인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반도체, 에너지, 비만 치료제 등 실적 기반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되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군은 눌림목 접근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조선,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 등 금융주 등 정책 수혜주에 대한 스윙 대응이 유망하며 세 번째는 소비재, 친환경 등은 보수적 관점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선물 강한 매수 흐름과 외국인의 금융, 운수 장비, 순매수가 긍정적이지만 기관 차익 실현과 신용 잔고 증가로 이탈 시 낙폭 확대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과 정책 수급의 3박자를 맞춘 저점 매수 전략 구간입니다. 종목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가진 업종에 대한 전략적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정책의 뒷받침이라 말 그대로 정말 펀더멘털이 앞으로는 욕석 가리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국내 증시 장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차근차근 분석해봤습니다. 스노5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관세에 관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서한을 처음으로 이제 발송한 것을 공개를 했고 또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의 이 나라별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품목별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의약품 또한 구리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50%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갖춘 외국 업체들이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국을 떠나갔다고 주장하며 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주요 분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 1년 반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그들이 의약품을 미국으로 들여보낸다면 200% 같은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관세가 50%고 목재는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이 구리 관세를 인상한다. 구리 관세는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부과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자동차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또 철강,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 관세 발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오래된 이슈죠. 한국과 미국의 이슈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 부분이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적게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금 꺼내든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의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국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분담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 달러 언급을 반복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천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부터 이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해왔는데 이 수치가 트럼프 머릿속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잘못 입력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서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주둔 미군도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압박에 연준의 보고서에서는 이 중기적 제로 금리에 대해서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이 기준금리 목표가 제로 수준에 가깝게 설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담은 연준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야 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 연은과 샌프란시스코 연은 소속 연구원들이 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제로 수준의 금리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연준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되돌아갈 중장기적인 위험이 여전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금리 파생 상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제로 금리에 근접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망했고요. 반면에 기대 금리가 높아질수록 제로 금리에 근접할 위험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 저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로 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 요구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항상 늦다라고 핀잔을 주면서 끊임없이 해임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OBBBA 감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태양광주가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와 또 더불어서 퍼스트 솔라 그리고 선런 이렇게 각각 4%, 5%, 11%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담긴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내용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불안정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이 높다라고 비판하며 에너지부, 내무부의 관련 정책을 45일 내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최대 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이 2027년 이후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정전이 100배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에너지부는 최근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어서 머스크 CEO의 이야기입니다. 이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순환시대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 또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논란이 가해지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손절하는 분위기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7대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하나인 테슬라는 나홀로 거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는 13일 바로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지가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해온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의 수혜주라는 타이틀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최근까지 $300로 중반을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미증시가 관세 리스크를 소화하고 회복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 CEO는 덧지 이 수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경영 활동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가의 흐름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감세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여파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지난 종가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머스크 CEO 정치 활동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 탓에 중국 당국의 관점에서 사업 파트너로서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테슬라와 머스크의 중국 사업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 테슬라는 중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 중에서 가장 멋진 차로 꼽히기도 했고 머스크는 중국 정부 당국의 총하였다라고 분석을 제시기를 했고 또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고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더 잘 맞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추월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실증이 낮고 현지 취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테슬라의 내부 혁신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나는 관세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리다. 노벨 평화상 추천 땡큐입니다. 자, 과연 노벨 평화상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자, 벙커버스터로 뭐 이란이 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 땅을 파괴한 트럼프에게 과연 평화상을 줄지. 물론 지금 뭐 트럼프는 그냥 막무가내잖아요. 뭐 전 세계 무슨 국제 기구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토건 파리 뭐 기후 협약체든 뭐 EU든 뭐 거리낄 게 없잖아요. EU는 뭐라고 했죠? EU는 EU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유럽연합체 보고. 유럽연합체는 우리 미국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파리 기후 협약은 그냥 바로 탈퇴를 해버렸고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과장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저번에 저 워딩에서도 나왔듯이 100년 후에 그러니까 100년 후로 잡은 그거죠. 그거 자체도 과장됐고 만약에 과장되지 않았고 진짜 온다고 하더라도 100년 후에나 1cm 정도 1cm도 아니죠. 0. 몇 cm 해수면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해변가에 부동산이 많아져서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해변가에 부동산 예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좋다. 이렇게 비아냥돼 버렸죠 또. 그렇죠? 그리고 나토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미국 빠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그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나토에게 저 국방비 부담 방위비 분담 저게 안 올리면은 탈퇴해 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거리낄 게 없어요. 세계 무슨 뭐 연합체건 기구건 그냥 지금 그냥 저깁니다. 독불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벨상 위원회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가 노벨상 편지 보냈다면서 이것도 좀 웃긴데 자 지금 노벨상 위원회 추천 편지를 보냈나 봐요.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을 워낙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유대인들이 뭐 트럼프나 공화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들도 다 뒤에서 굉장히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유대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설문조사에 나온 대로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이란 공습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찬성하는 의견이 26%에 불과했는데도 공습을 감행했잖아요. 그 배경에 유대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그 팟캐스트 테드 칼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뭐 성경에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축복을 받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한 이유가 집에 성경책도 없다며요. 칼슨이 물어봤잖아요. 성경책 있냐고. 그때 성경책도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성경 얘기를 들이밀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으나 우방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인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란의 공습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그 협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굉장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과거거든요. 근데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네타냐후는 전쟁 영웅인데 왜 이스라엘에서 저런 대접하고 있느냐고 이제 내정 간섭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어쨌든 간에 둘은 정말 끈끈한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머스크와의 관계와는 다르죠. 이 관계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쌓아 올린 관계고 머스크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트럼프 당선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부분 뭔가 그 제도적인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인 걸 원했는데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전기차 의무화 법안 폐지해버리고 이제 내년부터 오스틴 빼고 나서 25개에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에 마저 그 제도를 태클을 걸어버리면 이제 완전 테슬라 사업은 좌초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그 핀트가 이제 상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 어떤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 그 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 전달했고요. 또 이제 저렇게 턱이 올라가죠. 트럼프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가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뭔가 잘했다고 싶으면은 턱이 45도로 저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 제가 트럼프 영상 다 보잖아요. 1시간 저건 배속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한국어가 아니니까. 한국어는 배속으로 돌려서 보는데 저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캡처해야 돼가지고 그냥 정배속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을 다 파악하는데 항상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올라가 있죠, 지금. 턱이 45도로 치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항상 배석이 저 배석을 유지하더라고요. 지금 저 헤그세스 국방장관 있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 저렇게 요즘에 항상 양쪽에 2명을 대동하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그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 관세 지금 협상하느라고 바빠요. 관세 협상하고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언론에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순방 다닐 때는 항상 저 좌석대로 앉더라고요. 이번에도 저렇게 앉았고 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고 딱 받아놓고 고맙다고 하고 굉장히 뭐 되게 시크하게 표정 지으면서 바로 옆으로 내려놓더라고요. 이거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았겠죠.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이미 1,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게 지금 이미 감세 법안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던졌잖아요. 감세 법안이랑 관세. 그러니까 감세 법안으로 일단 미국민들의 어떤 그 좀 생활을 가볍게, 주머니를 가볍게, 그러니까 주머니는 두둑하게 해주고 조금 부담은 줄여지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나아가서는 감세를 넘어서 가지고 면세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나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그렇죠? 지금 관세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1,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건 맞죠. 지금 영국하고 베트남만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 나머지 국가들 지금 굉장히 많죠. 압박을 넣고 있죠. 8월 1일까지 안 하면 8월 1일부터 바로 그냥 예고 없이 8월 1일 00시 되는 순간부터 바로 무서운 관세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패키지로 지금 처음에 등장했죠. 한국하고 일본에게 25%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테니 8월 1일까지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데 딱 2 나라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버릇없다는 표현이 처음에 일본을 먼저, 그러니까 일본은 그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백기가 있어서 안 했을 뿐이라는 지금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대방이 딱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딱 생기니까 바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죠? 버릇없다는 표현을 같이 도매급으로 우리나라까지 해버렸어요. 이제. 그전에 일본이 3, 40년 동안 흑자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버릇없어졌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본하고의 협상이 먼저 나올 줄 알았지만 베트남이 먼저 나와버렸죠. 일본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계속 버릇없다, 뭐 까다롭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자동차 시장을 안 열고 있고 쌀 시장을 안 열고 있고 계속 그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같이 엮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버릇없는 나라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적자를 겪어왔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적자를 많이 안겨준 나라는 이번에 완전히 보복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 나쁜 거래를 하는 거대한 거석이었다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또 한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때릴 만큼 때렸다는 거죠. 지금 한국 완전 타겟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한국을 재건했다. 그럼 여기부터 이제 이거부터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6.25 전쟁 때 가장 도와준 거고 사실 우리가 거의 뭐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살려준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역사부터 짚어와 버리면 사실 우리가 그렇죠? 감사합니다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을 재건했다. 그 얘기부터 해버리니까 이게. 자,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군사비 안 낸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목표가 100억 달러래요. 100억 달러인데 1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1기 때 회상하면서 내가 전화 한 통으로 여기 3가지라고 나왔는데 30억 달러 얻어냈다는 거예요. 30억 달러. 30억 달러를 얻어냈는데 내가 안 되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면서 그걸 깎아줬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 넘어간 거지. 이제는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넘어간 거 다시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번 협상에서 이거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왜 지금 이걸 말한 이유가 괜히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8월 1일까지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뭐 트럼프가 만족하는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바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거 때릴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군에 대한 미군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라고 지금.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건 맨날 하는 얘기죠.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4만 5천 명의 군인이 있고 독일에도 4만 5천 명 군인이 있는데 독일에는 실제로 5만 2천 명이다. 주동 미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수치도 지금 다 틀렸다고 언론에 나왔죠. 한국에 지금 2만 8천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트럼프가 일부러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많아요. 일본 때릴 때도 그랬죠. 일본이 우리 미국산 쌀에 대해서 70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거 미친 짓이다 이랬죠. 근데 700%의 관세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쌀엔 관세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량을 넘었으면 20년 전에 700%, 770% 관세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0%, 400%? 그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 꼼꼼하고 똑똑한데 모르겠습니까? 딱 찍어보면 아니 주한 미군이 2만 8천 명인지 4만 명인지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자기 미군 숫자를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숫자를 굉장히 부풀려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거의 공짜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갈취를 하려는 지금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또 등장했죠. 자, 파월 지금 이거 엄청난 압박인데 자, 지금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 이거 연방주택청장 필 불트가 들고 나와서 물론 그거를 뒤에서 트럼프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생각이 됩니다만 자, 이제 사임 요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무슨 요구였죠? 계속 금리 인하 요구였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FRB 의장을 아무 이유 없이 자를 권한이 없어요, 지금. 독립적인 권한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온갖 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도 털고 전부 다 털었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 국회의 위증죄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위증한 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이자율을 낮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건 이제 계속 압박하는 거고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강제로 사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조사하고 기소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불트 연방주택청장이 국회에다가 보냈어요.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이 증언을 할 때 FRB 본사 리노베이션 하는데 엄청나게 초호화 리노베이션 하는 거 파월이 알고 있었으면서 그거를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고 지금 이거를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답은 안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한테 뭐 요구를 할 거냐 이거 확답은 안 했고 나는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루스 소재를 올렸죠. 스티브 미란 박사가 이끄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 파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세랑 인플레이션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자, 이거를 파월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뭐 보여주기도 늦었다. 아기처럼 징징대면서 올바른 행동을 거부해온 제롬 파월에게 누군가는 이 새로운 연결을 너무 늦게 보여줘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사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필 불트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요. 또 올렸죠. 이 지금 초호화 리노베이션 이거죠. 여기 막 직행하는 엘리베이터를 뭐 설치하고 앞에 무슨 수상 보트가 있고 막 이런 건데 이 리노베이션 소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내고 국회에다가 조사 요구서 보내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건 진짜 또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트럼프 다시 레이스. 구리 50 받고 의약품 200콜. 자, 다시 무서운 숫자들 또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나라 일본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거는 상호 관세였죠. 상호 관세 말고 잘 기억해 보시면은 품목별 관세들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 부과고요. 품목별로. 이건 상호 관세랑 별개입니다, 또. 그다음에 자동차에 25% 관세 또 있죠. 중국에게는 펜타닐 관세 10%에서 20%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구리가 50이 나왔고 의약품이 2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나온다고 했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상호 관세 25% 받는 국가들은 품목별 관세 저런 것까지 겹쳐버리면은 자동차 같은 거는 75%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약품 같은 경우는 225%가 나오고 이거 무시무시한 지금 숫자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14통의 편지가 나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전부 다 올렸죠. 그다음에 이틀 동안 최대 20통의 편지가 더 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이게 편지입니까 사실? 그냥 경고장 일방적으로 날리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이렇게 합치면은 35통 정도. 그러니까 35개국에 지금 편지가 뿌려질 것 같아요. 자 지금 구리가 50%, 의약품이 200%짜리 관세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보시면 어제가 아니라 베트남하고 그 계약 체결했을 때 그게 환적에 대한 40%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이 우회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다가 40%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서 그걸 막았죠. 그리고 그 뒤로 14개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대상 국가들 보셨잖아요.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나라들의 공장을 세워서 인건비 싼 데다가 혹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환적할 것만 같은 대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 관세 부과한 거예요. 지금 이 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갑자기 구리가 등장을 했을까? 지금 중국의 구리 재고가 바닥이고요. 미국의 구리 재고는 이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구리 재고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가 힘든 게 중국산 구리가 싸게 밀고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데 힘든 게 중국산 싸구려 막 그 화학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자, 어제 구리 50% 관세 얘기하자마자 이게 급등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등했냐면 뉴욕 구리 선물이 17%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이 17% 장중 급등은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가야지 이 수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급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랑 금속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싼 구리나 금속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종합해 보면은 모든 것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때리는데 희생되는 나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트럼프가 한국 보고 돈 잘 버는 나라라고 했고 그 이전에도 계속 돈 잘 버는 기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버릇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돈 잘 버는데 돈 안 내는 나라. 이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잘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얘기를 이 빗대어서 그럼 미국은 뭘 잘하나? 미국은 돈도 잘 벌지만 이것도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돈 잘 버는 나라, 미국 돈 잘 뜯어내는 나라. 자,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관련주로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건 이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소식이었습니다.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이 자정쯤에 이 내각 회의를 열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밝히자마자 구리 가격이 최대 1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 파운드당 이 달러로는 5.5달러 선을 금방 넘어섰는데 이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이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들 특히나 이 LS 일렉트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KB증권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었고요. 또 이어서 목표가를 기존 대비 28%나 올린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면 흐름도요.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바닥을 살짝 짚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 이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주가 늘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내수도 중요하겠지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재생발전소에 1,400억 원 규모의 변압기를 공급을 했다는 소식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반등세를 추가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네요. 자, 이어서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챗 GPT 대체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야심작이죠. 이 그록 4가 바로 오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밤사이에 이 그록 4 공개를 시사하는 글이 머스크의 X, 이 SNS에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록 4 출시 라이브 스트림이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태평양 시각이고요. 한국 시각으로 변형을 하자면 이제 7월 10일 목요일 정오에 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 안에서의 그런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강한 그런 관련주들이 많죠. 이 중에서도 저번에는 네이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전부터 테슬라 그리고 xAI와의 협업 기대감에 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테슬라 차량 내 태블릿에서 직접 운용이 가능한 이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하게 되면서 같이 가는 이런 동반 대장주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죠. 이 엔비디아 커넥트의 대표적인 파트너사, 협업사로도 이 폴라리스 AI가 최근 선정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커넥트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엔비디아가 AI 기대주 기업들에게 직접 이 고성능 GPU도 먼저 쓰게 해주고 또 다양한 파트너십, 마케팅 지원에 또 이런 기술 지원까지 도와주는 그런 특급 지원 프로그램 패키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모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재료가 풍부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 생성형 AI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오라클. 이 상당히 기술주 간의 차별화가 극심했습니다만 오라클은 역시나 1%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목표가를 225달러에서 268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등급은 이 아웃퍼폼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고점 부담감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고 봤고요. 이 주된 이유를 최근 발표된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기대되는 장기 계약에 뒀습니다. 역시나 좀 가파르게 성장세가 주목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밸류 압박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오라클이고요. 자, 이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 중에서는 LG CNS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삼성 SDS도 그렇고 LG CNS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이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 대규모 약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계약 수주까지 함께 따내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로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LG CNS까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테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편하지 않은 저녁 시간이시죠? 예,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7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이대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네, 원래 톱 기사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저희 뉴스 브리핑의 톱은 이 기사로 가는 게, 증권면에서는 톱입니다. 이 기사를 가는 게 그 순서상으로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세 시간 벌었다 3,100선 회복한 코스피. 어제 저도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서한이죠. 그 얘기하면서 뭐 오후장에는 모르겠지만 오전장에는 일단 충격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이 다음 프로그램이죠. 마켓나우 일부에서도 일단 초반 분위기는 좀 조금 가라앉을 것이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여러분도 어제 시장 보셨던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죠. 참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를 어떻게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간에 뭐 갖다 붙여서라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좋게 풀어냅니다. 어제 상황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관세 리스크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25% 그러니까 결국 그대로 다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팩트 하나와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팩트 이 두 가지 팩트로 봤을 때 앞에 팩트가 조금 더 악재라고 그러면 이제 뒤에 팩트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시간을 한 3주 정도 벌었다는 점에서 호재였다고 봐야 되는 건데 시장은 앞에 부분 이 악재보다는 뒤에 부분 호재 이거에 훨씬 더 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열광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제 코스피 거의 2% 가까이 1.8% 넘게 급등을 하면서 3,100선을 또 단숨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조금 뭐 조정 느낌이 들지도 않는 살짝 뭐 약세 보이다가 그냥 바로 하루에 다 만회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한 2주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해내느냐 이 부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즉 조선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중국의 어떤 견제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제조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협상해서 최대한 지금 뭐 25% 뭐 이거가 확정이 돼도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낮춰야죠. 적어도 20% 아래로는 뭐 영국처럼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춰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재명 정부 협상력이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협상을 좀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 그 제도 개선 관련돼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근데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관세 리스크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 이런 점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세 번째 아이템에서 있었던 그 M&A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가보죠. 어제 제가 이 부분을 톱으로 가져갈까 하다가 일단 전체 시장 얘기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이데일리가 이제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하반기 시장 어떻게 봅니까? 라는 게 이제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뭘 보면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참 매번 틀리는 거지만 궁금하죠. 코스피 하반기에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내용들 질문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본 건데요. 지금 이제 센터장들 전망치들이 쭉 나오죠. 저점과 고점들을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들 좀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일 세게 보는 데는 제일 오른쪽이죠. 하나증권이 3,700까지 보고 있고요. 제일 그러니까 약하게 보는 데는 왼쪽에 세 번째죠. 한투 유종우 센터장이 3,150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3,150이면 사실 지금에서 뭐 거의 뭐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고 3,700이면 지금 3,100이니까 앞으로도 한 6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가운데도 보면 대략 3,400, 50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다. 아마 그 3,300, 400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의 역사적 정고점인 팬데믹 때 3,310선대인가요?
여기가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시각들이. 그런 이유는 이제 역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등 뭐 상법 개정안 일단 통과됐고 이제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자사주 소강제기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히고 나면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다음 어떤 수순들이 차차차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 빠졌던 집중투표제 등 몇 가지 내용들도 추가 입법,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통해서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세게, 그러니까 재계가 좀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부분들은 조금 뒤로 늦춰서 그 사이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한 접근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기존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새 정부의 어떤 시장 친신화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이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역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적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죠. 센터장들은 대부분 하반기에도 역시 외국인이 수급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외국인 국내 이 증시 지분율이 아직 가장 셀 때 보여서 한 2, 3%포인트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를테면 이제 지난번 3,300 갈 때 그 정도 수준의 외국인 지분율 정도만 가줘도 지금 수준은 이제 지금 전망하는 수준 정도는 코스피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 만약 개인까지 붙어준다 그러면 상승폭은 의외로 하나증권이 예상했던 대로 3,700 또 모르죠. 갈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뭐 4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뭐 가는 건 좋죠. 근데 너무 한 번에 빠르게 가는 거는 또 생채기가 뒤에서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실적 이제 뭐 부진한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얘기를 이제 붙였고요. 물론 원래 예정돼 있던 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오후에 나왔던 얘기가 M&A 얘기입니다. 삼성의 DX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 DS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젤스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23년도부터 인수를 했던 회사들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에 젤스라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액이 지금 비공개죠. 뭐 몇천억대 얘기까지는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서 비공개인지 뭐 너무 싸게 사서 비공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젤스라는 회사는 뭐냐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의 뭐 한 500대 주요 병원들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탄탄한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젤스라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를 했냐면 결국 이제 삼성이 이 핸드폰에 이 갤럭시 이 워치라는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링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성 헬스라는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깔고 있는데 이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죠. 결국은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한다라는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그러니까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이 이제 이 젤스라는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시계 보고 요즘 뭐 시계 보는 것도 아니죠. 이 핸드폰 연결된 이 그 워치라는 게 여기에서 내 어떤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일체형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몸에 이게 삽입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휴대폰이나 이런 워치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이런 M&A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이 113조 정도 되는데 좀 너무 좀 자잘한 데들 자꾸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조짜리 좀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몇십 조짜리 좀 대형 뭐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 어쨌든 주력이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뭐 별로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 크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어제 초반보다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마켓나우 일부에서 박주근 대표 나오시는데요.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박 대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삼성전자 M&A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2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위 10곳을 좀 이데일리가 뽑아놓은 건데요. 하이닉스 무섭죠? 63%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어제 55%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현대차, 기아도 역시 안 좋죠. 뭐 이건 뭐 그 관세 영향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한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90%, 2배 가까운 그런 영업이 전년 대비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사들이 생각보다 별로죠. KB금융은 마이너스고 오히려 줄어들고 신한거 하나가 한 자릿수 한 5% 전후 정도 지키고 있고 SK스퀘어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였었는데 여기는 흑자 전환한다. 아무래도 좀 그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우리금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융사들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낙폭이 좀 더 컸었던 것도 결국 은행주들이 좀 썩 좋지 않았다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은행주들의 좀 업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 인하가 연준의 금리 인하도 뭐 그다지 뭐 일테면 일종의 일각에서 얘기했던 뭐 3번 이런 시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미국에서도 좀 은행주들이 좋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반면에 어제 우리는 금융지주사들 굉장히 또 좋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융사들, 은행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의 금리를 뭐 또 내린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이 금융 쪽의 시장 상황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위 10곳의 얘기를 좀 나눠봤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조선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좋게 나온다라는 점. 그 반면에 내구 소비재, 해상 운수, 전자 장비, 기기 이쪽은 굉장히 정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어쨌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실제로 정말 살만한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갈 만한지 이런 부분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잘 옥석 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이슈로 거의 뭐 임기를 이제 다 채워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서한에 이어서 이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를 한 상황인데 간밤에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상호 관세 이후에 연장은 됐지만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더 조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관망 자세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시됐던 상호 관세율 유예 기간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각국 간이 교육할 수 있는 3주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높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기존 관세율을 소폭 올린 거는 뭐 실질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지금 현재 베트남, 영국 외에는 무역 합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협박을 하는 형태의 어떤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네요. 자, 그런데 혹시 관세 이슈 말고 이 지표나 요인 다른 어떤 주요 동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이끌 만한. 지금 하반기 때 글로벌 증시가 어찌됐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동의는 가장 큰 게 트럼프 정책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타코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2023년 10월 이후로 경기와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의존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다른 타 증시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신정부에 대한 허니문 효과가 지금 코스피의 3,000선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오른 증시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가 확장 구간에 놓여 있고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1분기 이후로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6,500 정도 종가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단으로는 6,600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후퇴되는 부분들 그리고 7월 말에 또 7월 FOMC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안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최근 미국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들이 좀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책 후퇴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 기대 높아지는 부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월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서머랠리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4년 기간 동안에 S&P의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5월, 6월, 7월 달은 상승장이었습니다. 특히 7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죠. 제가 5월부터 이제 미국은 서머랠리 영향권에 접어들 수 있고 이제 7월 달에는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8, 9월 달에는 좀 쉬어갈 거예요. 그 이유도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8, 9월 달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낙폭이 과거보다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6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2번 정도 인하한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3.9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3.6으로 바뀌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올해 기본적으로 50bp 하지만 75pp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이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75pp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준의 금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이번 달 25pp 인하 정도 한다라고 하면 올해 7월과 9월, 12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약간 시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9월과 12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시작할 때는 25pp로 인하할 여지도 있지만 올해 12월 정도 되면 50pp 정도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75pp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인하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까지는 50pp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연준 보고서에서는 이 중장기적으로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제로 금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과거처럼 제로 금리를 쓸 겁니다. 근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로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 있을 때 그때 당시 최종 정책 금리는 대략 2.5에서 2.7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 가능성은 아마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경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경계하고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제약적인 환경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월 정도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 절벽과 관련된 리스크가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5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1분기 GDP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확정치가 오히려 더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중장기적으로는 제로금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에 개별 모멘텀, 개별 이슈들이 이제 종종 존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 등의 어떤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세로 무너진 종목들을 이제 개별 이슈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향후 이제 투자 전망,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 어떤 그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여전히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 업종이 미국 실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특히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일부 종목들, 일부 섹터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미국 증시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제가 대상들은 사실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범용 인공지능, AGI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자본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양자 컴퓨팅인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양자 컴퓨팅 도움이 필요하고 신약 개발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신약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양자 컴퓨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라늄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생성형 AI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성장하는 그 속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논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미국의 재정 지출이 더 커지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 우려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국채 발행했을 때 이를 받아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국채가 많이 발행되더라도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AGI, 양자 컴퓨팅, 우라늄 원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대상들은 사실 올해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이나 스테이블 코인 등 미국의 이 행정부와도 연동되는 종목들이라던가 향후에 장기적인 유망한 그런 종목들,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을 제외한 증시들은 6월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7월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아마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닌 국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US와 논 US를 구분해서 이제 7월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은 서머 랠리가 하반월까지 지속될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미국이 아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달 논 US 국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 바탕들은 달러 약세에 따른 해당국의 통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합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논 US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숨 고르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8, 9월 달은 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받았을 때 미국이 아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역시 저는 지금은 코스피가 3,000선에서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아마 8, 9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3,000선을 하회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중시는 결국 일정 시점에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 8월과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외 증시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내놓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와 또 미국 아닌 증시들도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사실 크게 좋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반사이익이 오히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 와중에 SK 하이닉스 순매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번 출연 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래도 숨고르기 할 때는 좀 담아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계속 같은 생각이실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은 뭐 분기별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독 삼성전자 실적들을 전체 실적을 가늠하는 형태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는 과거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실효 관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금액 이에 따른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 줄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이 난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여지는 없기 때문에 특히 고부가 가치 반도체 제품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SK 하이닉스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부진한 모습을 좀 계속 보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주목했던 이유는 외국인 수매수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4월 이전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수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 보면 반도체 가격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월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5월부터 순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세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SK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도 가격도 못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심리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반도체주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지만 디커플링은 좀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호조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한국의 13개의 주된 이 산업 중에서 9개 산업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산업연구원 쪽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적 회복에 대한 낙관을 할 수 있을지 또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9%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제 심리가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현재 신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도 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쓰는 게 좋고 특히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정책을 연속적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한 6개월 정도 뒤부터 그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제 우리나라 주력 13개 산업들 중에 사실 9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플러스를 보일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헬스, 조선, 반도체,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반도체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나마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고 이전보다 실효 관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출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3,000선 전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8, 9월 달에 이제 제가 미국 증시 조정 그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3,000선을 좀 하회하고 2,850에서 2,950선 정도 그 정도까지 좀 내려왔다가 올해 4분기 접어들게 되면 다시금 3,000선으로 올라오는 모습 정도 기대하는 경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바이오 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지켜낸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내일 열리는 금통위의 이 동결 그리고 인하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시장에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의 93%가 지금 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아마 동결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경 집행을 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정정책 효과를 좀 지켜보자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할 거고요. 아마 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8월 달 25pp 정도 인하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대외 요건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압박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7월에는 금리 동결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결 전망 그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들 유익한 통찰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이 관세 서한이 우리나라에 발송된 어제도 국내 증시는 튼튼하게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